지난 시간에 배운 새로운 지배 세력, 신진사대부,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들은 공민왕의 반원자주 개혁 과정에서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하였고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며 성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부상한 새로운 무인 세력으로 신흥무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성계, 최영 등의 인물로 대표되는 이들은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무찌르며 백성들의 신망을 쌓았죠. 이렇게 둘이 힘을 합쳐 만든 새로운 사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성계가 단행한 위화도 해군, 그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왕조국가 조선의 건국 과정, 한양천도와 도성, 그리고 국가기틀이 확립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 배웠는데요. 공민왕은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쌍정총관부 지역을 시작으로 천령 이북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죠. 공민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원이 쇠퇴해가고 새로운 중원의 강자, 명나라가 들어섰기 때문이었었는데요. 명은 자신들이 원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차지한 왕조인 만큼 옛 원의 땅이었던 천령 이북의 영토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려에게 천령 이북 지역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었죠. 이런 명의 주장에 대한 고려 조정의 반응은 둘로 갈립니다. 먼저 고려 국왕 우왕과 신흥무신 최영 장군은 이런 명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합니다. 그들은 지금이야말로 명에게 본때를 보여줄 때라고 주장하며 요동 지역을 정벌하러 가자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명을 정벌하는 것에 반대했어요. 특히 이성계는 명 정벌을 반대하는 근거로 사불가론, 즉 요동을 정벌하는 것이 불가능한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 즉 고려가 큰 나라, 즉 명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셋째, 요동을 정벌하러 전력을 북쪽으로 치중한다면 그 틈을 타서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올 것이다. 넷째, 무덥고 비가 오는 시기이므로 화살줄이 늘어나고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하지만 우왕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요동 정벌에 계속 임해야 했던 이성계는 이 사불가론을 들어서 정벌하러 가는 과중에도 계속 회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왕은 끝내 이를 허락하지 않았죠. 결국 이성계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 위화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성계는 본인이 이끌던 군대를 결국에는 돌리게 됩니다.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돌아와서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했으니 이때가 1388년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최영을 몰아냈고요. 국왕이었던 우왕도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이가 고작 8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창왕을 즉위시켰죠. 하지만 우왕의 아들이었던 창왕도 이성계 입장에선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성계는 창왕도 자리에서 끌어내릴 궁리를 했겠죠. 그 결과 이성계 일파가 생각해낸 논리가 바로 폐가입진의 논리입니다. 폐가입진이란 가짜 왕을 몰아내고 진짜 왕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이성계 일파는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닌 사실 신돈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왕의 혈통을 부정합니다. 당연히 우왕의 아들이었던 창왕 역시 왕조의 정당성을 부정당하게 되었죠. 창왕은 고작 8살의 나이에 폐위당해서 아버지와 함께 강화도로 유배당했고 이듬해에는 참수형을 당하며 고작 9살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안정적으로 권력을 차지한 후 가장 먼저 토지제도의 개혁을 꾀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권문세족이 갖고 있던 불법적인 이런 사전을 협파하자는 데 뜻을 보았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전을 협파하자는 것 자체에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그 방식을 놓고 신진사대부가 내부 분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일부는 일전일주의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일전일주는 말 그대로 하나의 밭에 하나의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같은 땅에 내 권문세족이 동시에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땅에서 막 권문세족 1도 세금을 걷고 권문세족 2도 세금을 걷고 이런 중첩적인 세금 징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농민들 생각해 보세요. 내 세금을 권문세족 1한테도 내야 돼, 권문세족 2한테도 내야 돼. 세금을 2배, 3배, 4배 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첩되어 있던 수조권 문제를 정리해 하나의 땅의 한 명의 주인만이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일부는 개민수전의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급진적인 방식이었는데요. 기왕 이렇게 된 거 토지를 국가가 싸그리 몰수하고 백성의 수에 맞게 n분의 1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일전일주의 원칙을 주장한 이들을 온건파사대부, 개민수전의 원칙을 주장한 이들을 급진파사대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의 토지개혁이 더 적절해 보이나요? 역사는 급진사대부의 편이었나 봅니다. 급진사대부의 뜻을 반영해 이성계는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경기 지역의 토지를 몰수하고 전현직 관리의 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나누어주는 제도였는데요. 당연하지만 실각한 권문세족의 토지는 모두 빼앗고 이를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신진사대부, 특히 급진파 신진사대부끼리 나눠먹자는 이야기였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권문세족은 힘을 잃었고 국가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으며 개혁에 참여한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온건파사대부와 급진파사대부의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결정적으로 왕조 존속과 관련된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는데요. 온건파사대부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되 문란해진 제도를 바로잡고 고려 전기의 제도를 회복하자는 방식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급진파사대부는 지금 고려는 답이 없으니까 뿌리 뽑아버리고 아예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자라고 주장을 했죠.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방원과 정몽주가 주고받은 하여가 단심가 이야기입니다. 이방원은 이성계의 5째 아들로 급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정몽주는 고려 왕조에 충성하는 대표적인 온건파 사대부였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와의 자리에서 하여가를 읊으며 은근히 정몽주를 떠봤습니다. 하여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성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 시가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야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냐 만수성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서로 뿌리가 다른 칡이랑 덩굴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얽혀서 잘 자라는데 야 우리 뜻이 다른 우리도 그냥 같이 얽혀가지고 100년 만년은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정몽주를 떠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몽주가요 아주 그냥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단심가라고 하는 답시를 읊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죽고 죽어서 100번이나 죽어가지고 내 살이 문드러지고 심지어 뼈마저 이제 흙이 된 거야. 그래서 넋이죠. 이거 영혼인데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도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향한 나의 일편단심은 절대 바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엔 고려를 향한 정몽주의 지조와 절개는 천년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아주 그냥 절절할 정도로 충성심이 묻어나오는 그런 시조입니다. 이걸 들은 이방원은 이거 가망이 없다. 정몽주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닫죠. 결국 그는 부활을 시켜서 한 다리 위에서 정몽주를 잔인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죽은 곳에서 대나무가 자랐다고 해서 이 다리를 선주교라고 부르죠. 하지만 정몽주가 선조교에서 죽었다는 것은 사람마다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정몽주가 죽고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마저 왕위를 이성계에게 내어주게 되면서 드디어 고려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 조선 왕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국가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 그 중에서도 남송의 주희에 의해 집대성된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성리학적 유교 질서에 따라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하는 민본을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국왕이 왕도 정치를 추구할 것을 강조했죠.
왕도 정치란 패도 정치의 반대말이 되는데요. 패도 정치는 국왕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며 신하와 백성들이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정치이고, 왕도 정치는 왕의 훌륭한 성품과 덕으로 백성과 신하가 자연스럽게 왕을 따르도록 하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정치라고 보면 됩니다. 조선은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했는데요. 한양의 위치는 다들 잘 알고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날의 서울이죠. 고려시대에는 여기를 남경이라고도 불렀는데요. 한양의 지리적 이점으로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한양은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큰 강, 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농사 짓기도 좋고 교통이 편리했었죠. 또 우리 서울 조금만 돌아다녀도 다 등산 명소잖아요. 당장 우리 학교 이름만 봐도 삼각산, 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한양은 산지가 많은 곳으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도읍으로 삼기에는 적절한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었죠. 자, 이거는 바로 한양의 내부 구조를 잘 보여주는 도성도입니다. 조선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양의 주요 건축물 이름을 정했어요. 건축물들의 이름을 잘 보면 인, 의, 예 등 유학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덕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사직단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복궁은 큰 복을 누린다라는 뜻을 가진 조선의 전궁이었죠. 숭례문은 남대문이라고도 해서 성곽의 남쪽에 위치한 문이었고요. 종묘는 왕실의 미패를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한양 내부의 도성과 관련된 탐구 활동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행해보는 것으로 할게요. 이번에는 조선이 국가 기틀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차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바로 조선의 중앙관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중앙관제부터 복습해볼까요? 당나라에 삼성육부가 있고요. 이 지도는 발해가 거의 그대로 따라했었고, 고려도 당나라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성육부를 운영했었습니다. 조선의 중앙관제도 큰 틀에서는 이전의 중앙관제랑 비슷비슷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왕 밑에 국정을 총괄하는 큰 기구를 두고 그 아래에 실무를 집행하는 부속기구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당나라로 가게 되면은 삼성 아래 이제 육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고려시대에는 이성 아래 육부가 들어오죠. 조선시대에는 의정부가 국정을 총괄하고 그 아래에는 육부가 아니라 육조가 붙게 되는데요. 즉 조선시대에는 그림과 같이 왕이 의정부에 명령을 내리면 의정부가 그것을 논의해서 육조의 구체적인 집행사항을 하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조가 이것을 시행한 후 의정부에게 보고를 올리면 의정부가 그 내용을 다시 국왕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졌죠. 의정부를 구성하는 관리는 3명이었는데요. 이들이 바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입니다. 드라마에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간혹가다 국왕의 명령이 의정부 의사에 반대되게 되면은 의정부 관원들이 국왕의 명령을 육조까지 하달하지 않고 소위 그냥 컷해버릴 수 있죠. 당연히 이럴 경우 국왕과 의정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왕의 권력이 견고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상관이 없었지만, 왕권이 좀 위협받는다고 여겼던 일부 국왕들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장 육조에 바로 명령을 하달하고 육조로부터 바로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의 역할을 많이 축소시키면서 국왕의 권위를 더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의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의정부 역할이 조금 큰 경우를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고요. 국왕이 육조에 직접 명령을 하다라고 보고를 받는 육조와 직접 닿는 이런 형태를 육조 직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선 초기 왕들이 국가 기틀을 어떻게 확립했는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살펴볼 왕은 3대 왕 태종, 4대 왕 세종, 6대 왕 세조, 그리고 8대 왕 성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3대 왕 태종과 6대 왕 세조는 즉위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태종은 2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정도전 등 권세가 심지어 자신의 형제들마저 제거하면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었고, 세조는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제거한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즉위할 수 있었죠. 즉위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만큼 당연히 태종과 세조는 상대적으로 정적도 많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데 조금 더 혈안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태종과 세조는
국왕 중심으로 정치를 수행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했고 상대적으로 권력 기반이 안정적이었던 세종과 성종은 유교적 이상인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정치를 지향했었죠. 자, 배경 지식 쌓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이제 진짜 각 국왕의 업적을 다뤄볼 건데요. 사실 이야기할 내용이 진짜 많은데 교과서 기준으로 우선은 116쪽에 나온 내용만 오늘 다 담았습니다. 어차피 조선 초기 국왕 업적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종이 한 장에 싹 정리해가지고 줄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 내용만, 116쪽 내용만 정확히 알아두면 됩니다. 먼저 중앙관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왕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팔 필요를 느낀다면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할 때에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태종과 세조는 육조 직계제, 그리고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겠군요. 조금 헷갈리는 게 성종인데 성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긴 했지만 세조 때 시행되었던 육조 직계제가 쭉 이어지긴 합니다. 나중에 중종 때 가서야 의정부 서사제로 다시 바뀌게 돼요. 이번에는 언론기구와 경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언론기구는 쉽게 말해서 국왕에게 조언을 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신하들을 감찰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가 독재를 추구하면 당연히 이런 언론기구의 역할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언론기구의 역할이 좀 커지겠죠. 경연은 왕과 신하가 한자리에 모여서 학문을 연구하고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추구하는 왕이라면 이런 대화의 장을 좀 늘리고 싶어 할 거고 국왕의 독주를 추구하는 왕이라면 신하들로부터 비판받는 자리는 애당초 피하고 싶으니까 경연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려서부터 책벌레였고 신하들과 함께 정치를 수행했던 것으로 유명한 우리 성군 세종대왕은 집현전과 같은 언론기구를 활성화하고 경연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이 모든 것을 폐지했었고 성종 때 가게 되면 집현전이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으며 경연도 다시 시행하게 되었죠. 그 외 다른 업적들도 확인해 봅시다. 태종 때에는 신하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눌러야 했던 만큼 국가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군대인 사병을 모두 혁파했습니다. 사병의 존재는 곧 국가에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의미했으니까요. 또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실시했고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호패를 만들어서 인구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호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군역을 부과하기도 했었죠. 세종대왕은 할 말이 진짜 너무 많으니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세종대왕은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전형적인 왕도 정치를 수행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한 분이기도 합니다. 세조를 너무 악역처럼만 묘사했는데 그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조선 왕조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경국대전이라는 법 기틀을 편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업적을 그대로 성종이 이어받아서 경국대전을 그는 완성하게 되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고려가 어떻게 멸망했고 조선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조선 초반의 국가 기틀이 어떻게 잡혀나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조선의 통치체제에 대한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화이팅! 끝까지 화이팅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